최근 꽤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안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또 말로만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드디어 보안 프로그램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냐는 기대감도 쏟아져 나왔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그리고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들, 오늘 오그랩에서는 이 보안 프로그램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5가지 그래프를 통해 보안 프로그램의 역사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0년대 말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에게 경제를 살릴 묘안을 묻자 브로드밴드라는 대답을 들었던 때가 바로 이 즈음이죠. 손정희 회장뿐 아니라 옆에 있던 빌 게이츠도 이 대답에 동의하자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인터넷망 만드는 걸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가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 나의 신원을 확인해줄 일종의 전자서명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1999년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죠. 전자서명법에 포함됐던 게 바로 공인인증서고요. 나를 인증해주는 이 전자서명이 웹상에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게다가 당시는 컴퓨터 보안 문제로 떠들썩했던 시기라 보안에 대한 민감도가 극도로 높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컴퓨터가 2000년 이후의 연도를 인식하지 못할 거라는 밀레니엄 버그 문제도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CIH 바이러스나 멜리사 바이러스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들도 난리였죠. 당시 웹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암호화 수준은 높지 않았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미국의 웹브라우저의 암호화 수준이 낮다는 게 의아할 수 있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이 암호화 기술을 미사일과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마치 지금 AI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다루는 것처럼 미국의 강력한 128비트 암호화 기술은 수출하지 않고 해외에는 훨씬 보안 성능이 떨어지는 40비트 암호만 넣도록 강제했던 거죠.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40비트, 128비트 암호화 기술이 어떻게 다른 건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는 컴퓨터가 취급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입니다.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죠. 비트 암호화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의 보안 수준을 나타냅니다.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보안성이 높아지죠. 가령 1비트 암호화라면 숫자에 들어갈 칸이 1개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0 또는 1이 들어갈 수 있으니 가짓수는 2개죠.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가짓수는 2의 거듭 제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0비트 암호화라면 2의 40승의 경우의 수가 생긴 만큼 암호화의 수준이 더 높아진 거죠. 1조 개가 넘는 40비트 암호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90년대 당시에도 3시간 반 정도면 풀리는 수준이었어요. 반면 128비트는요, 2의 128승은 무려 340간개가 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는 미국이 이 128비트 암호 기술을 공유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128비트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시드라는 녀석이었죠. 하지만 암호화 기술이 있어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웹브라우저가 한국의 암호 기술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웹 거래에 끼워 넣을 통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웹브라우저 밖으로 사이끼를 뚫어 암호화를 수행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고, 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액티브엑스를 통해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니 이 액티브엑스라는 녀석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액티브엑스 지옥이 시작된 거죠. 키보드 보안이라던가 개인 방화벽, 브라우저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 이 액티브엑스를 통해 설치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신용카드 결제에도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이 커버하는 영역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면서 자연스레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쭉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소비자들은 액티브엑스의 지옥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오그랩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2001년 공인인증서가 처음 발급된 이후 5년 차인 2005년에 1000만 건을 돌파합니다. 2014년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수준인 3천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죠. 2014년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크게 히트를 합니다. 중국 팬들이 전지현이 입고 나온 코트를 주문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제도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움직였고 결국 온라인 카드 결제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삭제됩니다.
이러한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또 하나 신경 쓰였던 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를 사용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액티브엑스가 악성 코드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탓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브엑스를 천천히 퇴출할 계획을 갖게 되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드디어 액티브엑스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가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금융기관에서 선택한 건 액티브엑스 대신 아예 PC에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로 깔도록 한 거였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배보다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배꼽이 더 커지면서 불편함과 피로감이 누적됐고 정부는 결국 2018년에 공인인증서에 제공했던 우월적 지위를 삭제했죠. 결국 2020년에 공인인증서가 법적으로 갖던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고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공동인증서만이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해서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라든지 지문, 얼굴 인증 같은 수단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웹사이트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여전히 금융보안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그랩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은행 18곳을 대상으로 금융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조사해봤습니다. 18곳 가운데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무설치 뱅킹이 가능한 곳은 단 6곳 뿐이었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엔 많게는 5개의 프로그램을 여전히 필수적으로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했죠.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들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요. 현재 표준은 128비트, 256비트 암호화가 기본으로 사용될 정도로요. 하지만 한국의 금융보안 프로그램들은 잘 갖춰진 웹브라우저 보안에 구멍을 뚫어서 굳이 인증서에 접근하는 구조다 보니 도리어 해커의 공격 통로가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된 논문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카이스트를 포함한 공동연구진이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7종의 보안 프로그램을 분석해봤습니다. 분석해보니 모두 19건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어요. 가령 피해자가 해킹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킹 사이트는 설치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키보드 입력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웹브라우저만 이용할 땐 키보드 입력값이 나갈 일이 없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환경에서는 도리어 입력값을 가로챌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 해킹 전문 매체인 프렉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킹되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혹은 중국의 해커가 우리나라 행안부의 온나라 시스템 등을 해킹했다는 건데요. 프렉 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커의 파일 중에 정부의 행정 전자서명 보안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해킹 도구로 활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통로로서 고려됐다는 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칼을 꺼내든 거죠. 더 이상 금융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도 올해부터는 금융보안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제한할 거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보안 프로그램을 이렇게나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툭하면 터지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특히 지난 2025년은 유독 심했던 해였고요. 4월엔 SKT 유심 정보 2,696만 건이 유출되었고 9월엔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의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되었죠. 11월엔 쿠팡의 계정 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되었고요. 2025년 국내에 접수된 사이버 침해 사고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그랩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2010년 침해 사고로 접수된 건은 단 53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엔 역대 처음으로 2,000건을 넘겨버렸죠. 이렇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고 있는데도 기업들의 책임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금융보안 소프트웨어 역시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죠. 해외에서는 보안 주체를 금융사 혹은 웹브라우저로 두지만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PC에 사용자가 직접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금융 보안 사고가 나면 해외에선 금융사의 보안 실패로 보고 금융사가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안 프로그램 만들어서 최선 다했다면서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니 사용자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금융보안 프로그램이 기업의 보안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금융보안 소프트웨어를 연말까지 전환해야 한다고 말을 꺼내자 금융권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 소재에서 방어막 역할을 하던 보안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도 볼 수 있겠죠. 그 사이 사이버 범죄는 점점 고도화되고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사이버 침해는 행안부에서, 민간기업의 문제는 과기부에서, 국가안보 이슈는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특화된 영역에 맞춰서 부처별로 담당을 나눠둔 건데 보안 사고가 잦아들지 않고 있죠. 민간은 민간대로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졌고 정부기관에서조차 해킹 논란이 나왔으니까요. 게다가 최근 사이버 범죄가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을 노리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사이버 보안 이슈가 사이버 안보 이슈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오그랩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사이버 위협 활동을 살펴보면 주 타겟은 단연 정부기관이 앞서 있습니다. 연방, 주, 지자체 전반에 걸쳐 총 274건의 공격이 확인되었죠. 뒤이어 금융이 211건, 기술 부문이 179건이었고요. 최근 이란 전쟁에서도 중동의 해커 그룹의 제1표적은 정부기관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2위는 금융, 3위는 통신이 차지했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사이버 보안 이슈의 컨트롤 타워를 국가안보실로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보안 소프트웨어에 칼을 빼든 곳도 바로 이 국가안보실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돌이켜보면 K보안 프로그램의 시작이 마냥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 기술을 쥐고 내주지 않던 때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건 기술 주권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보안 기준이 발전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에만 너무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말이죠. 그 사이 보안을 위해 만든 보안 프로그램이 도리어 보안의 구멍이 되어버렸고요. 과연 올해는 정말 보안 프로그램 설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